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서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못 들었다는 주장인데요.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했던 검찰 수사 결과와도 다릅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궁지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군색 태도 너무 군색합니다. 1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에서 2025년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로 헌법재판소 어제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진수 방통위원장 어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4대4로. 예. 이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게 기각이 됐지만 4대4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첨예하게 반반,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 8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중에 반은 기각, 그리고 반은 인용이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이진숙 위원장이, 어쨌든 기각이 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이 2인 체제,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인 체제 결정 내린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4명의 재판관이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각이 됐지만, 이진숙, 그 다음에 김태규 두 사람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헌재가 다 옳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인숙 지금 위원장이 마치 모든 걸 할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기각을 얘기했던 재판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수 의견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이미 그러니까 탄핵의 효과가 발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각을 할 필요가 없다. 참 기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한 5개월 됐나요? 5개월 정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180일 가까이 그래도 됐습니다. 예, 170일. 그 정도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정지당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미 탄핵 효과는 완성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탄핵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제 MBC 같은 경우 어쨌든 방통위나 방심위가 타겟으로 삼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보는데 근데 MBC 사장을 바꾸는 문제는 당장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탄핵 말고 그 방통위가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예.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문진 이사들 선임한 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지시켜놨어요. 그래서 MBC가 이겼죠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사장 선임 박문진 이사들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어렵다는 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재승인 심사입니다. 예.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이 들어오자마자 일성으로 얘기한 게 재승인 심사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12월이 MBC 재승인 심사 기간이었는데 예. 방통위가 김태규 의원 혼자 있어서 그걸 처리를 못했었는데 그걸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MBC를 좀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탄핵을 또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에 대해서 법원도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MBC는 재승인 심사에서 뭔가 좀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한다면 뭐 저는 민주당이 지체 없이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6개월쯤 전에 네. 우리 시사포커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그렇죠. 어떤 뭐 행적들, 발언들. 네. 그동안에 뭐 MBC 본사에 있을 때 당시 김재철 사장 때였나요? 그때 이제 그때 본부장 있으면서 본부장했죠. 어떤 행동을 했는지 MBC 네. 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고 다 또 알고 대전 MBC 또 사장을 재직 시에 그 대전 MBC 구성원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형사 어떤 지금 심판을 소송 지금 중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어제 이제 다시 복귀하자마자 또 언론 그 기자들에게 그랬다죠. 뭐 앞으로 뭐 내란이란 단어, 강경파라는 단어 조심해서 쓰라고. 벌써부터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과 통신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권한이 크고 한 방송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고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았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이제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 경찰 특수본이 김성훈 차장하고 그 바로 밑에 아주 강경파라고 하는 이광우 본부장 두 명을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거 오늘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4차 변론기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 뭐 얘기할 게 너무 많고요. 일단은 사실은 이거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평론을 할 가치가 있나? 이 분석의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어이없고 한편으로 화도 나고 실소도 나오고 그런데 자 그렇지만 또 뭐 할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자 우선은 제가 최진봉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 대통령과 이 김용현 장관 어제 이 대화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아무도 국민이라면 아무도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이거 포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서 형사 재판용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말 맞추기, 한 명은 떠넘기기, 한 명은 떠안기.
어떤 그랬죠. 공개적인 위증교사 그 사건이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봤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작전을 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현 그렇죠. 전 예. 장관하고 대통령. 왜냐하면 변호인이 3명인가 4명인가 겹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변호인과 예. 김용현 장관 변호인이 예. 겹친다. 겹쳐요. 같다. 예.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 충분히 말맞추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맞추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악이 돼가지고 본인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어제 뭐 탄핵 심판 그 정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란이 명확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비상기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어제는 그냥 제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정영식 재판관, 뭐 김영두 네. 재판관 등등 해서 보수 네. 색채가 짙은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4차 변론기를 보고 네. 오히려 이 두 분이 앞장서서 굉장히 좀 지적을 맞아요. 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제 네. 완벽하게 8대0 아니면 이제 9대0이 되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도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그 권한쟁의 그럴 것 심판이 같습니다. 있는데 다음 달 2월 3일에 그 예.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올 것 같고 9대0이 예. 나오리라고 거의 뭐 어제 모습을 보니까 뭐 100%일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니까요. 어제 나왔던 얘기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뭐 간단하게 그냥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요원입니다. 오늘 아주 하루 종일 예. 요원. 몇몇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이제 패러디를 SNS에서 했더라고요.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라고 국회요원이다. 이렇게 예. 자, 이 말, 김용현 장관이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회 그 본관에 있는 그 군인들, 그 병력들을 끌어내라는 짓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또 다른 바이든 날리면 시즌2가 아니냐. 오늘 하루 종일 기자가 되고 있네요. 예. 아니, 기가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은요, 명령만 내리면 나와요.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무전기로 나와라 아니, 하면 되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끌어냅니까?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은 명령 내리면 바로 내려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얘기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철수한 거잖아요. 근데 네. 뭘 끌어내요, 끌어내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저는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도리어 자기들한테는 얼마나 그 상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령관들 있잖아요. 전직 사령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증언을 자기들만 하잖아요.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내가 했다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은 뭐 한 거 없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본인의 그 형사 재판이 있잖아요. 김용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이거 100% 바꾸겠죠, 또 다시. 그럴 어떻게 가능성이 보세요? 있다고 그죠? 봐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근데 100%일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뭐 내란 우두머리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제 말맞추기 하면서 내가 탄핵만 한다고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 기대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좀 말맞추기 해가지고 속이면 헌재에서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까? 그럼 자기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살죠. 그래서 재판을 그렇죠. 후다닥 끝내놓고 최종 판단이 나와야 이제 사면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임기 내 그런 거죠. 사면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건데.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다니까요. 그 말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다니. 그분들이 판사가 거의 30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거를 그 말에 맞아 이렇게 참. 아니 그냥 제가 어제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국민도 봐도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실시간 그렇죠.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아까 그 왜 말맞추기였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맞은 게 여기서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그 국회 본관에 진입한 병력이
12명이라 12명. 그랬나요? 20명이라 그랬나요? 12명. 어쨌든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김용현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네. 김용현 장관은 280명이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280명 안에 들여보냈다라고 끝까지 예, 또 우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니다. 다시 계속 12명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여기서 참 웃음 빵 터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군인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려고 질서 유지를 해서 12명 들어갔던데 처음에는 그냥 김용현 장관한테 뚝 물어봤는데 김용현 장관이 280명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내부 외부 막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얘기도 합니다. 경내니 국회, 뭐 네. 건물 아니니 뭐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12명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280명이 내부에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재밌었고 네. 계몽령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계엄령이 진짜.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몽령이라는 그러니까 이게요. 극우 유튜버들이 쓴 단어예요. 계몽령이. 이게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나 유튜버들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겁주려고 한 거다. 계몽하다는 뜻 아시잖아요. 예, 사람들을 예. 깨우치다 뭐 이런 깨우치다.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장난삼아 한 것이지 경고성으로 한 것이지 진짜로 한 거 아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걸 그냥 계몽 그들 말로 계몽하고 또는 뭐 겁만 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 지금까지 전직 사령관들이나 그 임무 종사자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준비가 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집을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노상훈 씨뿐만 아니라 사령관들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오래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예. 근데 이걸 장난으로 했다는 게 그냥 겁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몽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탄핵 심판 아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엄 포고령이 예. 있고 또 최상목 장관의 그 쪽지 일명 쪽지 문건 예.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고령은 김용현 자신이 작성했다. 대통령은 뭐 그렇죠. 꼼꼼히 보지도 않고 그냥 훑게 지나갔다. 이거고 예. 예. 이 쪽지 최상목 이 쪽지에 관해서는 김용현 자신이 직접 워드 쳐서 작성했다. 누굴 시킨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장관에게도 내가 전달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예. 믿을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이것도. 왜냐면 최상목 지금 대행의 검찰 진술, 검찰 조사 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예.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을 불렀고 나가려고 하는데 네. 부르고 옆에 있던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쪽지를 몇 번 접어서 줬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거기서만 얘기하고 국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국회 발언 그게 무슨 허투루 얘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이가 조사를 받는데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말은 최상목 대행이 말이 맞다. 그건 김용현 장관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고 또 지시사항을 보면 장관이 장관한테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이해성 관련된 거. 예. 그걸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당일에. 예.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이 그 국무회의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것도 역시 예. 명백한 거짓말이고 예. 어제 참 그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예. 당시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뭐 서명한 것도 전혀 없고 이것도 예. 나왔고 그렇죠. 국무위원 중에 일부가 동의했다라고 김용현이 주장을 했어요. 얘기는 했죠. 근데 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 아닌가? 한덕수 총리는 그렇죠. 당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얘기하죠. 이것도 네.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최상목 장관에게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면서 기재부만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페이지도 7명? 예. 네, 그리고 페이지가 그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그 문서의 페이지가 8페이지라고 적혀 있어요. 맨 예. 밑에.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7조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지금 그다음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받은 게 뭔지 이거 밝혀야 돼요. 이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받았다는 얘기. 예. 최상목 대행만 얘기했는데 뭐 국정원장, 경찰 이런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받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예.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고. 자, 이제, 4차까지 열린 거죠. 어제까지 4차 열리고,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쉬고, 그 다음 주 2월에, 예, 첫째 주에 화목 열리는데, 이제 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5차별로 여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과 또 그 각종 사령관들의 진술이 지금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이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나오고, 여기에다 플러스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이번 계엄을 말렸던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던, 그러니까 체포 14명에 대한 그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증인 신문이 있는데 이날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핵심 쟁점이 역시 뭐 완전히 어제 있었던 변론과는 완전 반대되는 상반된 그런 증언이 나올 것 같네요. 왜냐면 곽 사령관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인가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시한 거 맞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맞다라고 또 확인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장원 차장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어제 또 거기다 국정조사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 사령관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명령 받아서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윤석열이 명령을 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말 맞출 수 있지만 전직 사령관들하고 말 맞추기가 어려울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이루어지는 별다운 기일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 또 명확하게 내란 즉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내란 행태인지 하는 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참 할 얘기는 굉장히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오늘도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이쯤에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네, 6시 29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 지역 지자체들마다 가장 큰 숙제인데요. 영양군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올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양군 정기현 인구정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양군 인구정책팀장 정기현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네. 영양군이 2025년 새해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인데 우선 현재 영양군의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 영양군은 내륙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2024년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15,328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보면 총 인구는 2,570명, 약 14%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40%가 넘는 6,700명 정도가 군청 소재지인 영양읍에 거주하고 있어 읍과 다른 면 단위 간의 인구수 차이가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600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 수는 2,500명 정도로 약 16%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적 감소와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그 울릉도가 제일 적은 거죠. 지자체 중에서는. 네, 그 도서 지역이라서. 네, 도서 지역에서 울릉도 다음에 이제 영양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43%나 되고 반대로 24세 이하 인구는 16%에 불과하다. 이 고령화가 너무나 심각한 영향인데. 자,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사업 가운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 미얀마 난민 정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영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게 정식 서명은 재정착 난민 안정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재정착 난민 안정정착 지원 사업. 예. 네. 이게 해외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중에서 타국으로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을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 국가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내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양군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가 가능한 새로운 인구 유입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얀마 난민을 영양군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죠. 네, 자, 이 미얀마 난민 정착을 위해서 그러면 영양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지요? 네. 재정착 난민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계획만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입 규모와 정책 절차, 지자체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 관련 중앙부처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의 인구 유입 정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자면 이제 관건이 예산일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가 참 중요할 텐데 이 사업 미얀마 난민 정착 사업 이 사업비 문제는 없을까 좀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재정착 난민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관계 중앙부처 업무 협의와 충분한 주민 설명을 거치고 사업 시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전에 추진하려던 북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성 사업보다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는 현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불발됐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양군에서는 난민 정착 사업 말고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지금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선 부부 한 쌍당 300만 원을 지원했던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이거는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요? 네.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에만 부부 한 쌍당 3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아,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만? 네네. 아, 그랬는데, 네네. 예. 네. 근데, 지역 내에 결혼식을 치를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사업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기간 영양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군 관내뿐만 아니라 관 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해서 결혼식 비용을 부부 각각 300만 원씩 한 쌍당 그러니까 최대 6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배로 올렸네요. 지원금을.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상향된 만큼 올해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서 사업 효과가 좀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청년 부부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도 많이 늘렸다고요? 예. 지원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일정 기간 영양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에게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회성 지원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주인구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에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네네네. 이 사업으로 청년 부부들이 신혼 초기에 경제적 부담 없이 영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청년층 인구 확보는 물론이고 장려적으로 출생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혼 장려금은 3배나 올린 거군요. 그러니까 500만 원 지원하다가 이제 1,500만 원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출산 장려금도 확대했다고요? 예. 영양군에서는 지역 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가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둘째 아는 15만 원씩 36개월, 셋째 아 이상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지원 금액을 각 2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 각각 다 2배씩 인상한다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첫째 아는 매월 20만 원씩 36개월, 둘째 아는 30만 원씩 36개월, 셋째 아 이상은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장려금이 증액되면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비 부담 없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양군의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양군은 내륙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영양군으로서는 군의 존립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도 전입 축하금 지급과 청년 전입자 주택 임차료 지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와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시행해서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영양군과 영양군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양군 정기현 인구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오늘은 천용길 시사평론가 직접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아유,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정신이라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TMI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앞서 들으니까 그 영양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 다들 뭐 고향이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양으로 가거든요.
영양으로? 네. 왜요? 저희 이 조부모님도 영양에 있고 산소도 다 영양에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영양이었구나. 네. 이게 아마 다들 이 젊은 분들 도시에서 살던 분들은 걱정이 좀 될 겁니다. 이 명절에 모이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한동안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정치적 갈등이 좀 극심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명절에는 아마 이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요. 때문에 이 명절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오갈 예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이 우애로움이 깨지지 않을 수 있을지 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정치 얘기 가족들 모이면 좀 기피하는 그냥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설만큼은 안 할 수 없는 게 계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 어제 나왔던 그 증언들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요. 이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점점 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지역에서는 조금씩 비상계엄 선포 초기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비상계엄 이 선포한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가 잘못했냐. 야당 때문에 오죽하면 했겠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명절 밥상에 밥상머리에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정치 이야기에 첫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앞서 이 탄핵 심판도 어제였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고 오늘 또 이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2월 6일까지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일단은 그 부정선거론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이게 혹시 우리 허한구 앵커께서는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 가까운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이요? 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TV를 통해서만, 방송을 통해서만 봤고. 그렇죠. 이게 이 부정선거론이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극우 유튜버를 통해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찮게 가까운 옛 친구들과 만났는데 정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공직자를 게다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논쟁을 했는데 이 다른 이슈보다도 이 부정선거론의 경우에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 음모론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믿음의 영역이다 보니까 더 이 갈등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것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에 있어서는 이 가족 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대표적인 이 보수 논객이죠. 이 조갑제닷컴 대표. 요 이야기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 이야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조갑제 대표가 하는 말이 부정선거론자와는 이 토론과 논쟁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3가지만 물어라. 3가지? 네. 어떤 거요? 첫 번째가 부정선거론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공모했다면 가담자 중에 이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름 대봐라. 네. 그렇죠. 아마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모를 뿐 이렇게 넘어갈 거다. 그러면 2단계. 예, 2번. 네, 부정선거를 했다면 왜 도대체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했냐. 아, 그러네요. 네. 뭐 대구 경북 국민의힘 싹쓸이 왜 이걸 못 막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경북 지역에 국회의원 13명 전부 다 이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 부정선거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겠냐.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마저 야당 당선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 세 번째 질문을 마지막 세 번째 예. 만약에 부정선거였다면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왜 이의제기 법원에다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지금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고 있는 정치인들 보면 다 당선자들이다. 아, 그러네요. 어떻게 당선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야기까지 하고도 이야기가 안 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상 대결에서도 보면 몇몇 여론조사들에서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을 때 제일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 후보자가 예상 후보자가 김문수.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은 장면이 2장면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출석해서 장관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는데 혼자만 아니라 혼자만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것. 그리고 이후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2명만 임명했을 때 이때 내각 회의조 여기에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강하게 소리치고 반대했다. 요 두 가지가 알려진 거 외에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행보 자체가 사실 알려지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과 더불어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2017년과 다르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결집되고 있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조기 대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한정해서 보면 여전히 탄핵 찬성 비율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 비토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지 않아야 정상적인데 요 추이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 좋다.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분들과 크게 논쟁하지 않아도 좋겠다. 오히려 이 탄핵이 기정사실이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향이 바로 여기 안동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불을 붙인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구속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야당 대표기 때문에 이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용 결정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적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제죠. 이 사법부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을 2월 26일 날 하겠다. 결심 공판. 마지막 재판을 그렇죠. 다음 달 26일에 하겠다. 그래서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 법치주의를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뭐 양쪽 모두 하시는 게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모두 해야 된다. 이야기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이 참 많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안 시키느냐 하는데 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니 그 범죄 그 중대성을 좀 비교해 보면 뭐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이걸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예. 자, 그러면 누가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될 것이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거의 확실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올까요? 네, 지금 보면 앞서 언급했던 뭐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까지 뭐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는데 왜 대선을 하냐? 라고 질문하면 일단 좀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이때까지 소위 말하는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도층으로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 내에서도 다른 인물을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후보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누가 가장 좀 합리적인 후보인가 서로 의견을 좀 좁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지지층 역시도 좀 마찬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 이 독주 체제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 시계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심 3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2심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매우 높죠. 네.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누가 되면 좋을까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 한 명보다는 당내에서 다양한 후보가 있다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편이 명절 밥상과 명절 분위기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또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어떤 또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명절 기간 동안은 한 가지 저는 다행스러운 점이 이 뭐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분간은 조금은 중단이 됩니다. 뉴스거리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뉴스가 조금은 줄어들 텐데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최소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극단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명절 내 정치 토론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정 잘 추스르셔야 됩니다. 이번에 뭐 그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또 사람이 또 격해지다 보면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조심해서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